지키라고. 늙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지하철 객차 안건장한 체격에 문신을 드러낸 젊은 남자 하나가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그의 거친 목소리에 객차 내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화들짝 놀라며 주춤거렸다. 남자는 그런 노인을 비웃듯 밀쳐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았다. 뭘 봐? 식스. 남자는 노려보는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다. 객차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한 여자의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자는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리 눈빛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일으켰으며 조용히 말했다. 잠시 제 뒤로 가 계세요. 남자는 여자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아줌마는 주제도 모르고. 남자가 여자를 향해 손을 뻗는 찰나 여자의 손목이 순식간에 꺾였다. 남자의 비명소리가 객차를 울렸다. 여자는 남자의 손목을 놓지 않고 그대로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찌르듯 가격했다. 윽!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 순간 그의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다. 여자는 몸을 틀어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고 바닥으로 매닫고 잤다. 크악 두 남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다. 객차 안의 승객들은 놀라움과 탄성으로 가득 찼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마친 뒤 고개를 돌려 쓰러져 있는 남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상대 잘못 골랐어.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민.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극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게 마무리한 그녀는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지민아 왔니? 진우는 오빠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엄마. 그녀는 앞치마를 정리해 걸고 거울 앞에 섰다. 아들의 약혼녀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오는 날. 그녀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조금 전의 일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아들 노진우가 신발을 벗으며 익살스럽게 말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와, 오늘 음식 냄새 진짜 끝내주네요.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홍수연. 그녀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한지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홍수연이라고 합니다. 한지민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아이고,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어서 들어와요. 그녀는 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거실 소파 쪽으로 안내했다. 수연의 손은 약간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밥 한 끼 먹는 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렴. 수연은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집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찜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중 지민이 자연스럽게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하나 들어 접시에 놓으며 대답했다. 보안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급여가 엄청 세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히 일하는 게 제일이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민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족분들은 잘 지내시죠? 그 순간 수연의 미소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어릴 때 가족을 잃었어요. 화재 사고로요. 식탁 위에 잠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지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어쩌다가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와중에 혼자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장하네요. 수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지민은 수연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저며 오는 것을 느꼈다. 딸이 없던 그녀는 이 단아한 젊은 여성에게 모성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들며 작게 웃었다. 그 눈동자는 고마움이 스며 있었지만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린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어렸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밤이 깊어지자 진우와 수연은 집을 나섰다. 현관 앞에서 한지민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수연아, 자주 놀러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수연은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지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토록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맡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졌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홍수연은 한지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기로 한 날, 홍수연은 이른 아침부터 한지민의 집을 찾았다. 한지민이 현관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한 수연이 밝게 웃고 서 있었다. 둘은 곧장 강남의 유명한 웨딩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지민은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긴장되니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다. 웨딩쇼 입구에는 유리 진열장 너머로 화려한 드레스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직원이 다가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홍수연 고객님 맞으시죠? 준비해둔 드레스 보여드릴게요. 피팅룸에서 나온 수연의 모습을 본 한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게 훨씬 너 같다. 단정하고 기품 있어. 수연 역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스 장식이 고운 드레스는 그녀에게 잘 어울렸고 얼굴에는 한결 편안한 빛이 감돌았다. 드레스를 고른 후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라떼 두 잔을 주문하고 창가 쪽 자리에 마주 앉았다. 지민은 수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수연아, 준비하는 거 힘들지? 수연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다. 딸이 없던 그녀에게 수연은 점점 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여전히 마음이 흐뭇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뜻밖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홍수연은 조용히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지민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그녀의 눈빛 너머에는 말 못할 감정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꺼내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고요히 숨기고 있는 듯했다. 수연아, 뭔가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네. 지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행복해서 그래요.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지하철에 올라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 반팔에 문신이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다. 둘은 타자마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야, 아까 그 새끼 진짜 귀엽지 않냐? 술 처먹고 나불대길래 한 대 갈겨줬더니 질질 짜더라. 문신남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니까 여친 있다고 가오잡는데 어이가 없어서. 근데 여친은 좀 이쁘긴 했어. 그들의 거친 말에 객차 안 분위기가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몇몇 승객들이 조심스레 시선을 피했다. 홍수연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한지민은 어깨가 점점 굳어졌다. 그때 문신남이 지나가며 홍수연의 발을 툭 건드렸다. 어이, 아가씨.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덩치가 좀 커서. 홍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는 다시 그녀를 쳐다보며 웃었다. 야야, 얘 좀 괜찮지 않냐? 눈매가 내 스타일이야. 금목걸이 남자가 웃으며 대꾸했다. 야, 요즘 세상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심해야지. 그러면서도 그는 수연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아가씨 애인 있어요. 그 말에 한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불쾌하게. 문신남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줌마가 왜 불쾌해 아줌마한테 애인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홍수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말없이 한지민 앞으로 나서며 두 남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싸늘한 기운이 어렸다. 홍수연이 차분히 말했다. 어머님, 잠깐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한지민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수연아, 어떡하려고? 문신남이 비웃으며 말했다. 뭐야, 어머님? 결혼했어. 그럼 애인이 더 필요하겠네. 홍수연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더니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그대로 비틀었다. 크아 얘 뭐야? 문신남의 비명이 객차 안에 울려 퍼졌다. 홍수연은 그를 놓지 않고 무릎으로 복부를 찍듯 찼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금목걸이 남자가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고 수연은 몸을 틀며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고 그대로 바닥으로 매닫고 잤다. 그가 철퍼덕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홍수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군지 잘 보고 덤비셨어야지. 두 남자는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신음을 흘렸다. 그제야 다른 승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신고했고 객차 안에는 탄성이 이어졌다. 홍수연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한지민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지민이 홍수연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수연아, 어떻게 된 거야, 너? 홍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 예전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근무했었어요. 707 특수임무단? 그게 뭐야? 한지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육군 특수부대예요. 거기서 격투기 같은 걸 배웠거든요. 한지민이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우리 수연이가 특수부대 출신이었구나. 너무 멋지다. 아, 아니에요. 이젠 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홍수연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야. 정말 대단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리 수연이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 든든하다. 한지민이 홍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홍수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집 앞에서 헤어지며 한지민이 말했다. 수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홍수연이 인사를 올리며 집으로 향했다. 한지민은 홍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홍수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한지민은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저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낙엽이 바람에 실려 나부끼고 있었고 집안은 은은한 온기와 국물 냄새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한지민은 앞치마를 벗어 걸고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장바구니를 든 홍수연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다. 어머님, 반찬 몇 가지 사왔어요. 필요한 거 있을까 싶어서요. 수연이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민은 반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잘 왔다, 수연아. 나물 다듬고 있었는데 딱 맞춰 왔네. 두 사람은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고사리와 도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한지민은 수연의 손놀림이 익숙한 것을 보며 흐뭇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온 식구처럼 둘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고사리 손질을 멈춘 수연이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다. 근데 어머님, 요즘 어깨랑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쑤신다고 하셨잖아요. 한지민은 무릎 위에 담요를 올리며 말했다. 아, 그건 그냥 날이 서늘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야. 수연은 뜨거운 차를 따라 지민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어머님은 맨날 괜찮다고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쉬셔야 해요. 한지민은 수연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쉬긴 뭘 쉬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잠시 부엌 안이 조용해졌고
그 정적을 깨듯 수연이 조심스럽지만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휴가로요. 한지민은 뜻밖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행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수연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다. 푸른 바다와 야자수 고급 리조트 사진이 가득 담긴 태국 푸켓 여행 상품 안내서였다. 이 리조트요. 친구가 다녀왔는데 엄청 좋았대요. 바다 바로 앞이고 조용하고 마사지도 최고래요. 한지민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어머, 진짜 예쁘다. 그림 같네. 어머님 평소에 친구분들 딸이랑 여행 다니는 얘기 들으시고 부럽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옆집 엄마는 딸이랑 제주도 가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이제 어머님한테도 딸이 생겼잖아요. 같이 한번 가요. 한지민은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진우는 신혼인데 남편 두고 내가 여행을 가도 되나? 진우 오빠요. 괜찮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께 효도 못하고 있다고 늘 미안해 하거든요. 수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퇴근 후 잠시 어머니 집에 들른 진우가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진우야, 피곤했지. 한지민이 반갑게 맞으며 손짓했다. 수연이가 여행 가자고 하네. 푸켓인가 뭔가 바다 보러 가자고.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우와, 괜찮은데요. 엄마, 요즘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수연이 진우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오빠, 나 어머님이랑 같이 가도 괜찮지? 진우는 수연의 등을 가볍게 툭 치며 웃었다. 그럼 아주 좋은 생각이네. 정말 괜찮아. 한지민이 다시금 확인하듯 물었다. 당연하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신경도 못 썼는데 수연이가 이렇게 챙겨주니 너무 고맙죠. 잠시 후 진우가 장난스레 말을 보탰다. 그럼 나도 같이 갈까? 휴가 내서. 수연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오빠도 같이 가면 좋긴 한데. 농담이야. 나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꼼짝도 못해. 둘이 잘 다녀와. 진우가 웃으며 넘겼다. 수연은 안도의 표정으로 진우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말했다. 근데 경비는 오빠가 내줄 거지. 그건 당연히 내가 내야지.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건데. 진우가 흔쾌히 대답했다. 한지민이 주저하며 말했다. 아냐, 그럴 필요 없지. 내가 어머님 오빠가 괜찮다잖아요. 그냥 편하게 다녀오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설득했다. 수연아, 고마워. 엄마, 잘 좀 부탁해. 진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인데. 한지민은 둘을 번갈아 보며 감격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정말 복 많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럼 출발은 언제쯤 할까요? 수연이 물었다. 2주 뒤쯤이면 어때? 한지민이 제안했다. 수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진우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럽네. 푸른 바다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셋이서 같이 가자. 이번엔 어머님만 특별 대접해드리고. 한지민도 유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연이 한지민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2주 뒤 인천국제공항 출발 로비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한지민과 홍수연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한지민은 생애 처음 해보는 해외여행이라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수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여권 잘 챙기셨죠? 한지민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안에 잘 넣었어. 나도 계속 확인했어.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한지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손이 좀 차가워요. 이거 들고 계세요. 한지민은 핫팩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넌 참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챙긴다. 마음이 참 곱다 고와. 공항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아이 손을 잡고 서성이는 가족들, 각양각색 언어가 뒤섞인 소음. 한지민은 약간 넋을 잃은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연의 뒤를 따랐다. 출국장 입구에 도착하자 수연이 멈춰섰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체크인은 제가 할게요.
한지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계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건 처음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누르면 되는 거니? 수연은 한지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며 웃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옆에 계시면 돼요. 수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체크인 절차를 척척 진행했다. 수연아, 해외여행 자주 다녀봤니? 한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도 많이 가본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체크인과 보안 검색을 마친 두 사람은 면세구역을 지나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물건들, 삼삼오오 흩어진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지민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공항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네. 나 혼자였으면 길도 못 찾았겠다. 한지민이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푸켓행 탑승이 시작됩니다. 한지민은 손에 든 탑승권을 꼭 쥐고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다. 창밖 활주로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불빛이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님,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시죠? 수연이 긴장한 듯 보이는 한지민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응, 처음이야. 무섭진 않을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바로 옆에 있을게요. 수연은 한지민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확인받은 두 사람은 비행기에 올랐다. 한지민은 좌석에 앉으며 이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큰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 한지민이 안전벨트를 매며 감탄했다.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나중엔 그냥 버스 타는 기분이에요.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놀라는 한지민의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지민의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어머, 진우가 전화했네. 한지민은 반가운 얼굴로 전화를 받았다. 진우야, 이제 막 비행기 탔어. 그 순간 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엄마, 지금 제 말 잘 들어요. 대답하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끊고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다시 전화 주세요. 한지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제발 대답하지 말고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수상한 말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끊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다급했다. 그래. 잘 다녀올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한지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며 평소처럼 인사하듯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자마자 옆자리에서 수연이 웃으며 물었다. 진우 오빠예요. 한지민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잘 다녀오라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한지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긴 화장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한지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내려야 돼요. 뭐라고 갑자기 왜 한지민이 놀라며 되물었다. 엄마, 지금 위험해요. 수연이가 엄마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왜 그런다는 거야? 한지민은 믿기 어렵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요. 당장 내려요. 수연이 몰래 조용히 내려서 다시 전화 주세요. 진우는 절박한 말투로 말했다. 진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수연이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한지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했다. 수연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봤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에서는 갑자기 잡음이 섞이기 시작했고 진우의 말소리는 점점 끊어졌다. 뭐라고? 이상한 문서, 무슨 문서인데? 한지민은 초조하게 물었지만 수화기에서는 계속 잡음만 흘렀다. 진우의 목소리는 뚝 끊기듯 이어졌고
이내 연결이 완전히 끊겼다. 한지민은 다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라는 거지? 한지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의 그 목소리는 결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들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는 생각이 한지민의 머리를 강하게 쳤다. 그녀는 거울 속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한지민은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불렀다. 저기요 아가씨.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응대했다.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한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응급 상황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야 해요. 승무원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급 상황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쪽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지금 내려야 해요. 한지민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승무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륙 직전이라 어렵긴 합니다만 상황이 급하시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부탁드려요. 생사가 걸린 일이라서요. 한지민의 절박함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승무원은 다른 승무원과 상의하기 위해 자리를 떴고 한지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오니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한지민의 가슴은 더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이 돌아와 조용히 다가왔다. 고객님, 특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조용히 움직이시죠. 한지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승무원은 한지민을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출입문 쪽으로 안내했다. 그 시각 홍수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오래 계시지?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다. 그 사이 한지민은 공항 내부의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고 있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손에 든 가방끈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보안 요원이 그녀를 안내해 대기 공간까지 데려다 주었다. 여기 앉아서 잠시 기다리세요. 가족분과 연락하셔도 됩니다. 한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자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바로 연결되었다. 엄마 내리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한지민은 짧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응, 간신히 나왔어. 수연이는 아직 모를 거야. 진우는 안도한 듯 말했다. 잘하셨어요. 지금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한편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기내는 긴장된 정적에 휩싸였다. 홍수연은 다시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한지민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나가던 승무원을 불러 세웠다. 저기요. 혹시 화장실 안에 계신 분 괜찮으신가요? 제 어머님인데요. 좀 오래 계셔서요. 승무원이 곧 화장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고객님,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홍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쪽 화장실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홍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행기 안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한지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홍수연은 다시 승무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제 일행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신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승무원은 승객 명단을 조회한 뒤 돌아왔다. 동반하신 분은 응급 상황으로 인해 하차하셨습니다.
홍수연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응급 상황이요? 네. 가족에게 급히 연락이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셨습니다. 홍수연은 힘없이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응급 상황. 갑자기 그녀의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차올랐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창밖으로는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이 내려다 보였다. 홍수연은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지민이 갑자기 내린 이유가 계속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흐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것만 같았다. 비행기는 태국을 향해 속도를 높이며 날아갔다. 홍수연의 얼굴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한지민이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져 있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던 노진우가 일어나 그녀를 방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노진우가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물었다. 한지민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다. 몸은 멀쩡한데 가슴이 자꾸 벌렁벌렁 뛰네. 그녀는 구두를 벗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몸을 내렸다. 손등에 맺힌 땀을 옷소매로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지민은 물컵을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야, 수연이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니?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레 물었다. 진우는 말없이 소파 옆에 놓인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다. 노트북이 켜지자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나의 폴더를 열었다. 엄마, 이거 수연이 노트북에서 찾아낸 거예요. 폴더 이름은 계획이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폴더 안에는 날짜가 찍힌 워드 문서들과 사진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진우가 그중 하나의 파일을 열자 사진과 함께 차량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다. 한지민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저 번호, 저건 내가 예전에 몰던 차 번호인데. 맞아요. 엄마가 8년 전까지 타셨던 소나타 번호예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한지민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화면 속 문서를 또렷이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진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저도 아직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엄마와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우연이라 보기 어려워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지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기억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 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한지민은 고개를 들고 아들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우야, 그동안 너한테 말 못한 일이 하나 있어. 진우는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8년 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한지민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말을 이제야 꺼내려는 듯 입술을 떨고 있었다. 8년 전 늦은 점심 무렵의 시간이었다. 한지민은 어머니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늘 해오던 일상적인 방문이었고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한지민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간헐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곤 했다. 그런 이유로 한지민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나야, 설거지는 내가 할게. 어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끝나요. 한지민은 마지막 그릇을 씻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앓는 소리를 냈다. 엄마. 한지민은 급히 손을 닦고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평소의 통증과는 전혀 다른 상태였다.
숨이 가빠진 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약 좀 가져와. 어머니가 힘겹게 말하자 지민은 서둘러 약을 챙겨 가져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쉬기조차 점점 더 어려워 보였다. 지민은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외곽 지역이라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결국 그녀는 차에 어머니를 태우고 직접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어머니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아 급히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자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반복했다.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엄마, 조금만 참아봐요. 곧 도착할 거예요. 백미러로 어머니를 살피며 지민은 침착하려 했었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도심의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고 출발한 지 10분쯤 되었을 무렵 어머니의 숨소리가 멎었다.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고 몸이 축 늘어졌다. 엄마 지민은 백미러를 통해 확인하고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에 공포가 몰려왔다. 그녀는 발에 힘을 주어 엑셀을 더욱 깊게 밟았다. 그리고 차를 몰며 어머니를 다시 살펴보려 몸을 살짝 돌렸다. 엄마,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엄마. 그 순간 오른쪽에서 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빨간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버렸다. 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두 차량이 강하게 부딪혔다. 지민의 차는 충격으로 멈췄고 에어백이 터지며 그녀를 감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충격은 컸다. 맞은편 차량은 심하게 부딪힌 채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가드레일 옆에 멈췄다. 운전석 문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차체 전체가 휘어져 있었다. 그 차량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바로 홍수연의 오빠인 홍현석이었다. 조수석에는 19살의 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려주세요. 지민의 차 안에서는 어머니가 흐느끼듯 약하게 신음을 내고 있었다. 지민아, 숨이 너무... 한지민은 정신을 잃었다가 어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녀의 눈에는 찌그러진 차량보다 어머니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사고의 충격과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이 동시에 밀려오며 지민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병원 가야 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병원 쪽으로 돌렸다. 어머니를 응급실에 넘기고 나서야 지민은 겨우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제야 아까의 사고 장면이 뇌리를 스치듯 떠올랐다. 하지만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습관처럼 지역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실린 사진과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교차로 뺑소니 참사 29세 남성 사망. 동승한 여동생 생존. 용의 차량 추적 중. 손에 들린 신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한지민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 사람을. 그녀의 오열은 거실을 울렸다. 그날 이후 한지민은 밤마다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잠든 뒤 홀로 남은 밤이면 그날의 충돌 소리와 수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어떻게 내가 자책과 후회는 끊임없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며칠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용기는 점점 더 멀어졌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사고 소식을 다뤘고 경찰은 차량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지민은 집 문이 두드려질까봐 늘 불안에 떨었다. 직장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동료의 걱정에도 지민은 고개만 숙였다. 아니에요. 그냥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며칠 뒤 지민은 직장을 정리하고 도시를 떠났다. 시골 외곽의 낡은 집에 몸을 숨겼고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텃밭을 가꾸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살았지만 죄책감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밤이면 죄와 공포가 뒤엉킨 꿈에 시달렸고 낮에는 조용한 속죄처럼 하루를 견뎠다. 현재로 돌아와 한지민은 진우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두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진우야, 그 사고, 그게. 한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잃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분이 수연이 오빠였던 거예요. 한지민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8년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이 그렇게 세상 위로 떠올랐다. 한지민의 고백을 들은 노진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8년간 숨겨온 진실과 홍수연이 준비해온 계획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시지 않았다. 노진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은 멈춰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지민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조용히 손을 올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잠시 후 노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한지민은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신고? 수연이를? 노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수연이가 엄마를 해치려 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지민은 가슴 한켠이 저려왔다. 수연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진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노진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늦기 전에 해야 해요.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진우는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와 사진이 있습니다. 노트북과 클라우드 모두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그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수사관에게 노트북과 USB를 제출했다. 담당 수사관은 곧바로 파일들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살펴보던 수사팀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태국 푸켓 공항 홍수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국장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짐은 붙이지 않았고 작은 송화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항공사 창구로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가는 비행기 있나요?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대답했다. 새벽 1시 인천행 항공편이 있습니다. 좌석 여유도 있습니다. 그걸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 바로요. 수연은 여권을 건네며 침착하게 절차를 마쳤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주위를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도착장. 도착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수연은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몇 걸음 지나지 않아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홍수연 씨 맞으시죠? 공항 경찰 2명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다가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연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 경찰은 체포영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기하의 노트북과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계획 문서와 관련 자료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경찰이 수갑을 꺼내 수연의 양손에 채웠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수연은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경찰과 함께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경찰 조사 내내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수연은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독방 안수연은 등을 벽에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깊고 고요했다. 며칠 뒤 흐린 하늘 아래 한지민은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면회실 문을 통과하자 싸늘한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지민은 유리창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손끝이 떨려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쳤고 다시 손을 고쳐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교도관의 안내를 받은 홍수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부쩍 야위었고 눈두덩이 깊게 꺼져 있었다. 수연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시선을 피한 채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요? 지민은 유리창 너머로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입술을 다리던 그녀는 한참 만에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괜찮니? 잘 지내고 있어. 수연은 코웃음을 치며 수화기를 들었다. 고개를 젖히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 제 꼴에. 지민은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이 문득 떠올랐다. 고개를 기울이며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수연은 팔짱을 낀 채 지민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진심이요? 진심이 있었다면 8년 전에 도망치진 않았겠죠. 지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땐 정말 너무 당황해서 수연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황해서요. 저랑 제 오빠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당황해서 그냥 가셨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지민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대로 전해졌다. 수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빠가 죽고 나서 저도 죽고 싶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지민은 수화기를 더 꽉 쥔 채 수연의 말을 들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죽을 순 없었어요. 수연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댄 채 낮게 말했다. 그래서 계획했어요. 당신을 찾아내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들려고. 지민은 조용히 수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무게를 다시 실감했다. 진우 오빠와 결혼한 것도 당신께 잘 보인 것도 다 복수 때문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그게 제 목표였어요. 어차피 미련 없는 인생 당신을 처리하고 저도 바다로 몸을 던질 생각이었어요. 엄마와 아내를 동시에 잃고 시신조차 못 찾는 고통을 주려고 했죠. 수연의 울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왔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에요,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 순간 교도관이 시간이 끝났다고 안내했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민은 텅 빈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들릴 듯 말 듯한 흐느낌이 시란을 채웠다. 밖으로 나온 한지민은 구치소 정문 앞에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노진우는 구치소 면회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낡고 해진 가죽 커버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전날 밤 한지민이 거실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낸 일기장을 진우에게 보여줬고 진우는 밤새도록 읽으며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켰다. 면회실 유리창 앞에 앉은 진우는 눈을 감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교도관의 안내를 받은 홍수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수연의 얼굴을 본 순간 진우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다. 몰라보게 야윈 모습에 그의 눈갠 금세 눈물이 맺혔다. 진우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아. 그 말을 들은 수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진우의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진우의 표정에서 오빠 홍현석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수연은 일부러 무표정한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애써 차가운 말투로 물었다. 왜 왔어? 진우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일기장을 유리창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를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 허락도 안 받고 들고 나왔어. 수연은 그 일기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일기장. 진우는 일기장을 펼쳐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눌러쓴 자국이 깊었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죄책감이 목을 조인다. 잠들면 다시 그 얼굴이 떠오른다. 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그 집의 가족은 지금쯤 얼마나 아플까. 내가 겪는 괴로움으로는 그 고통이 씻기지 않는다. 수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자꾸 흔들렸다. 진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8년이 지났지만 매일 밤 그분의 가족을 떠올린다. 그 어린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몹쓸 짓을 했다. 그 죄값을 평생 안고 살겠다.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일기장을 바라봤다. 페이지마다 묻어있는 지민의 고통이 차츰 전해졌다. 8년 동안 침묵 속에서 홀로 죄를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다. 조용히 수화기를 든 수연은 진우에게 물었다. 그거 진짜 어머님이 쓰신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가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썼던 거야.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오직 그 속에만 털어놓으셨더라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조용히 말했다. 난 그냥 그 사람이 뺑소니범이라는 사실만 알았어. 그 자리를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그 뒤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어.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없이 시간이 흘러보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유리창에 올렸다. 수연도 무심결에 손을 들어 그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수연아, 정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스러운 눈빛, 우리 엄마한테 했던 미소 그것도 다 연기였던 거야.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듯 지민이 끓여준 미역국 향 처음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결혼식 날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웃음소리가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장면이 겹쳐지면서 그때 자신이 했던 행동이 과연 연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이제는 쉽게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시간들 속에 사랑이 적어도 자신에게는 따뜻했다는 사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묶여있던 감정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며칠 후 한지민은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나선 길이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뒤 홍수연이 들어섰다. 단정히 묶인 머리, 창백한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날선 기운 대신 묘한 흔들림이 감돌았다. 수연이 맞은편 자리에 앉자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에서 마주쳤다. 수연은 수화기를 들고 무심한 듯 말했다. 또 오셨네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며 다른 손을 유리창에 올렸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마음 깊은 곳으로 전해졌다. 수연아,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지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제라도 자수하려고 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할 생각이야. 수연은 놀란 듯 유리창 너머의 지민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자수요.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너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내가 앗아갔어. 내가 도망친 8년 동안 너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이 막혀. 수연은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을 꽉 쥐었다. 무표정했던 얼굴 위로 감정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다. 지민은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도저히 그냥 살 수가 없었어. 자수를 하고 죗값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그 순간 수연이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 단어에 지민의 눈이 커졌다. 오랜 시간 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수연은 유리창에 손바닥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전부 다 연기였어요. 그 집에서 웃고 밥 먹고 선물 주고받고 전부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연기가 아니었나 봐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흐르지는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진심이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님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최근에서야 깨달았어요. 지민은 유리창에 수연의 손이 닿은 자리에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맞댔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수연은 말을 이었다. 제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전 어떤 감정도 믿지 않았어요. 사랑도 믿음도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한테 처음으로 마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화기를 든 손이 조금씩 떨렸다. 수연이 조심스레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수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걸 안고 살아오신 세월도 벌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벌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지민은 수화기를 꼭 쥐고 가만히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맙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는 그만 놓아주고 싶어요. 8년 동안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아팠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교도관의 안내가 들려왔다. 수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유리창 너머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돌아서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민은 수연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딸. 이제 8년간의 원한은 천천히 사랑의 이름으로 덮여가기 시작했다. 몇 주 뒤 재판정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홍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청석 가장 앞줄 왼쪽 자리에 한지민과 노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민은 손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진우는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판결문을 정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판사가 고개를 들고 수연을 향해 물었다. 피고인 최종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복을 입은 판사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지민에게로 옮겼다. 수연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복수는 또 다른 아픔만 남긴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처음엔 정말 미쳐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꺼풀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증오했던 사람은 결국 제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수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 더 힘을 실어 말을 이었다. 오빠가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과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점을 감안하여 법정 안은 숨을 죽인 채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고인 홍수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탕탕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떨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방청석의 지민은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고 진우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지민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조심스럽게 훔치며 조용히 박수를 보탰다. 법정을 나서는 길수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출입구 앞에는 지민과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걸음을 멈췄고 진우가 먼저 다가와 그녀를 조심스레 안았다. 잠시 뒤 지민이 다가와 수연을 품에 안았다. 세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오랜 시간을 꿰는 하나의 기도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지민이 수연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건넸다. 수연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정말 새로 잘 살아보자.
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잃어버렸던 삶을 향한 조심스럽고 따뜻한 의지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홍수연이 혼자 차를 타고 공동묘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묘역에 도착하자 수연은 조용히 채서 내려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손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연은 홍연석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비석 위에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오빠 나왔어. 묘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은 뒤 주변을 정리하고 새 꽃을 가지런히 놓았다. 제대로 돌보지 못한 시간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오빠, 많은 일들이 있었어. 수연은 묘비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8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어. 오빠의 원수를 갚겠다고.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런데 오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어. 잘한 걸까? 오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수연은 묘비를 바라보며 묻고 있었다.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를 살리려다가 그렇게 됐던 거래. 수연은 낮게 이야기했다. 오빠도 알잖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과 함께 수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묘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딸처럼 아껴줬어.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어릴 때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어. 진짜 엄마 같았어.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밥을 함께 먹던 날들, 생일을 챙겨주던 날,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던 순간. 그 기억들은 하나같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분명 존재했던 진심이었다. 오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수연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8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받고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안에는 오직 복수라는 감정만 남아 있었어. 그들도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 말을 이을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담담해졌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 오빠가 정말 바랐던 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다는 걸.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무덤 위에 내려앉았다.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리운 얼굴을 마음속으로 불러냈다. 이 순간 그녀는 세상 어느 곳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오빠와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20년 전 겨울 홍수현이 8살이던 해였다. 그 해 12월 23일 눈이 펑펑 내리던 저녁 수연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고 가족 4명이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고 두 남매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끝내 숨졌고 오빠 현석과 수연만 살아남았다. 장례를 마친 뒤 18살의 현석은 8살 수연의 법정 보호자가 되었다. 두 남매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현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곧장 일을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밤마다 야간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오빠 힘들지 않아? 어린 수연이 늦은 밤 지친 얼굴로 돌아온 오빠에게 물었다. 난 안 힘들어, 수연아. 현석은 늘 웃으며 수연을 안아주었다. 너만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현석은 수연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이 잠든 뒤엔 조용한 거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곤 했다. 5년이 흐르고 수연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현석은 좋은 성적으로 야간대학에 입학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삶은 더욱 고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내겐 오빠밖에 없단 말이야. 13살이 된 수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좋은 회사 들어가서 우리 수연이 대학까지 책임지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지. 현석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나는 오빠가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 주는 게 더 좋아. 수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
너랑 오래 살려고 오빠 운동도 열심히 해. 현석은 대학 4년 내내 최선을 다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왔고 2017년 10월 그는 마침내 대기업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날 현석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수연에게 달려갔다. 수연아, 나 대기업 붙었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정말 오빠 진짜야. 18살이 된 수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연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우리 오빠 최고야. 정말 멋져. 수연은 울먹이며 현석을 끌어안았다. 아이고, 아직도 애구나. 언제 다 클래? 현석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내일 엄마 아빠 산소에 인사드리러 가자. 현석은 따뜻하게 말했다. 좋아. 엄마 아빠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부모의 묘소를 찾아가기 위해 차를 탔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정성스럽게 포장한 국화꽃을 품에 안고 있었다. 묘소로 향하는 도로는 인적이 드문 사거리였다. 현석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이 전속력으로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이 차를 덮쳤고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찌그러졌다. 수연아 현석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었다. 수연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온몸이 쑤셨고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오빠, 오빠. 수연은 간신히 눈을 떠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현석은 피를 흘리며 축 늘어져 있었고 숨결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수연아, 수연아, 오빠 일어나. 제발. 오빠. 수연은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다. 살려주세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차가운 빗방울이었다. 그 빛 속에서 현석은 조용히 수연 곁을 떠났다. 현재로 돌아온 수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슬픔만 담긴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오빠, 정말 고마웠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소나기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8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비였다.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씻어내고 용서와 새 출발을 허락하는 비였다.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분히 그리고 담담히.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다시 맑아질 것 같았다. 가슴 깊이 간직한 오빠와의 추억을 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순간이었다. 이제 편히 쉬어 오빠. 나도 잘 살아볼게. 잠시 내리던 소나기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수연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볼게. 수연은 묘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묘비가 햇살에 포근하게 감싸이고 있었다. 채 돌아온 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시동을 걸며 수연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오빠,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해. 차는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수연의 차를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현석이 괜찮아,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한지민이 현관 앞에서 수연을 반갑게 맞이했다. 수연아, 어디 갔었어? 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한테 다녀왔어요. 그래, 오빠가 뭐라고 했어?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수연은 지민의 팔을 살포시 꿰며 말했다. 어머니, 저녁 같이 준비할까요? 그래, 우리 딸. 한지민이 흐뭇한 얼굴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수연이 밥을 먹다 말고 문득 한지민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저희 오빠 말고 다른 사고도 있었나요? 한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니?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니, 그냥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제 오빠 말고도 다른 가족 사고에 연루되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요. 한지민의 손이 떨리며 숟가락을 놓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한지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들고 한지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에 차가웠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지민은 그 눈빛을 보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저한테 보여줬던 문서에 제 오빠 사고 말고도 다른 사고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한 아이의 사진도 있었고요. 한지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아, 그건 한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천천히 한지민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저의 절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오빠의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한지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안 돼. 수연은 한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솔직한 진실을요. 한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8년 전 그녀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급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아 패닉 상태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그녀의 오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와 죄책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자 한지민의 몸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수연은 그런 한지민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한지민은 수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말없이 한지민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복수는 이제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지민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한지민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직접 차를 끓여 한지민에게 건넸다. 한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고 뜨거운 차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한지민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수연은 조용히 한지민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오빠도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그 말에 한지민은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복수를 위해 다가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은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 하지만 수연의 진심은 달랐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를 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정으로 한지민을 용서했다. 한지민은 수연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아, 너는 나한테 왜 복수를 하려고 했어?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는데.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요,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고 진우 오빠를 만나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고 진우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복수를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한지민은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며느리 홍수연은 복수를 위해 다가왔지만 결국 그녀의 진심에 감화되어 사랑과 용서를 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수연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한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꼭 안아주었다. 수연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수연은 한지민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한지민은 노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진우야, 엄마, 이제 경찰에 자수하려고 해. 진우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진우야. 이제라도 내가 지은 죄를 갚아야 해.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한지민은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8년 전에 저지른 뺑소니 사고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경찰은 한지민의 자수를 받고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지민의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다. 새로운 증거들은 한지민의 뺑소니, 사고가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패닉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사고 현장을 떠난 것도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경찰은 한지민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그녀의 혐의를 재검토했다. 한지민은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그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한지민의 자수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다. 사회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8년 동안이나 죄를 숨겼다며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며 동정했다. 하지만 한지민은 그런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죄를 갚고 속죄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한지민의 자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홍수연과 노진우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연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오빠를 잃은 뒤 얼마나 힘들었고 복수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를 포기하고 한지민을 용서하게 된 이유도 밝혔다. 그녀는 한지민이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지민이 겪은 고통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말했다. 진우는 어머니가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증언했다. 그는 어머니가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울었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갚고 싶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잠시 휴정했다. 한지민은 수연과 진우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한지민은 두 사람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연과 진우의 사랑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잠시 후 재판장이 다시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판결을 기다렸다. 피고인 한지민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 측인 홍수연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8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점을 고려하여 한지민은 눈을 감고 판결을 기다렸다. 그녀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한지민은 눈을 떴고 진우와 수연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갚았고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지민은 수연과 진우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한지민은 수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한지민은 수연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진우는 식탁을 차렸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다. 밥을 먹으며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아름다웠다.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한지민은 수연에게 물었다. 수연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우 오빠랑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진우는 수연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한지민은 두 사람의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연은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용서를 위해 싸웠다. 진우는 수연의 봉사활동을 도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수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한지민은 두 사람의 봉사활동을 도우며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한지민은 수연과 진우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지민, 노진우, 그리고 홍수연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홍수연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봉사단체에서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 그녀의 수업은 인기가 많았고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녀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노진우는 회사를 다니는 틈틈이 수연의 봉사활동을 도왔다. 그는 수연을 향한 사랑을 봉사로 표현했고 그의 진심은 수연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지민은 두 사람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의 음식에는 이제 죄책감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한지민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아,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갈까? 수연은 한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수연의 부모님 산소에 갔다. 그들은 함께 묘비를 깨끗하게 닦고 새 꽃을 바쳤다. 한지민은 묘비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수연은 한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세 사람은 산소에서 내려와 함께 차를 마셨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수연은 한지민과 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 오빠한테 말했어요. 이제 복수 같은 거 다 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오빠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한지민은 수연의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아름다웠다. 미애가 퇴원한 지 한 달. 성우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내 미애는 이제 병세가 호전되어 집안을 예전처럼 활기차게 오갔고 늘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에 숨겨진 그늘이 보였다. 미애는 그날 쓰러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성우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비밀이 미애에게 조금이나마 감지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잠 못 이루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성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특히 거실에 있는 소파의 한 자리가 유난히 비어 보였다. 그곳은 예전에 정숙이 자주 앉던 자리였다. 그녀가 앉아 차분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자리가 지금은 차가운 빈 공간으로 남아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 미애와 함께 있어도 그는 외로웠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애의 회복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성우와의 관계를 영원히 묻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이제 성우에게 연락할 수도 그를 만날 수도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성구가 읽어주던 시집을 펼쳐들었다. 그 시집 속의 활자는 더 이상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우의 낮은 목소리였고 그들의 짧고도 깊었던 시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옅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 그리움,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아픔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들만이 존재했다. 짧은 침묵 끝에 선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보였다. 형수님,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고통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숨겨야만 하는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 아픈 비밀이 되었다. 우연한 마주침은 그들의 삶에 다시금 파문을 일으켰다. 정숙은 서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성우의 지치고 깊은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했고 미애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균형을 잃은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이제 그저 위장된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집안일에 더욱 몰두하고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끝은 성구가 만져주었던 시집을 무의식적으로 찾았다. 시집의 한 페이지를 펼치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성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점에서 정숙을 만난 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내의 걱정, 어린 시선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그는 미애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했다.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다정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미애의 손이 아닌 정숙과 스쳤던 손끝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요. 내가 아픈 동안 고생했지. 미애의 물음에 성우는 그저 힘없이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애에 대한 미안함과 정숙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채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점에서 그녀를 본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영혼은 그녀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공허해져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반짝였다. 그녀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리는 것을 처음 느꼈다. 성우와의 모든 순간들이 잔인하리만큼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삶의 흔적이 되어 그녀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가 보였다. 같은 시간 성우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방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집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정숙이 서 있던 서점의 창가 자리가, 그리고 그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빛이 어른거렸다. 그는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지난날의 기억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은 채 공중에 붕 뜬 채로 남아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사은 후 정숙은 마침내 하나의 결심을 내렸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우와의 감정은 더 이상 아름다운 비밀이 아닌 모두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되어버렸다. 특히 가장 소중한 친구인 미애를 향한 죄책감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 정숙은 이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미애 씨가 이제 거의 다 나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너무 자주 보는 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남편은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자네 미애 씨랑 정말 친하잖아. 정숙은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하니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녀의 말에 수긍하는 듯했다. 다음 날 정숙은 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애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다. 언니, 나 이제 거의 다 나았어. 곧 우리 집에 놀러 와.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미애야, 언니가 요즘 너무 바빠져서 한동안 못 볼 것 같아. 미안해. 미애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우리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정숙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통화를 서둘러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친구와의 이별은 성우와의 이별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성우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부터 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우가 선물했던 시집에서 영감을 받은 문장이었다. 그 시집은 그녀가 유일하게 선구와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도구마저 봉인하려 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행동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무채색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의 무채색은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의 무채색은 모든 색을 잃어버린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외로웠다. 이제는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성우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관계를 그리고 그들의 감정마저도 끝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녀의 결심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더는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끝이 났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